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김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요 5급 행시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의하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그 헌법을 전공을 했어요. 박사과정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신림동에서 이제 사시하고 행시 쪽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시에서 이제 헌법이 빠지면서 사시 쪽만 강의하다가 사시 폐지되면서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노량진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7급 헌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강의를 하거든요. 7급 쪽에서는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5급에 헌법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한번 이제 5급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쪽은. 근데 어차피 뭐 5급에 헌법 들어온 지가 꽤 됐고 1회, 2회 시험은 굉장히 쉬웠어요. 엄청나게 쉬워 나왔죠. 근데 작년 시험 문제 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작년 시험 문제 보니까, 야, 요거는 그냥 패스제로 하기에도 좀,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뭐 난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 내년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헌법을 갖다가 저랑 이제 같이 하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교재예요. 조문 중심 핵심 정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옛날에 행시할 때, 그다음에 사시할 때, 그리고 요즘은 이제 7급에서 이제 마무리 정리용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빠져나가는 건 진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로 머리말에 써놨지만 판례는 주로 위헌 판례를 정리를 해놨고요. 합헌 나오는 판례는 그 이론과 관련해서 중요 판례들만 그냥 내용에다가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정리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판례가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들 행정법 하실 때도 뭐 이제 그 마찬가지겠지만 판례가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판례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근데 위헌 나오는 판례가 훨씬 적으니까 위헌 나오는 판례만 먼저 외우고 내가 모르는 판례다 그러면 합헌이에요. 그냥 내가 못 본 판례다. 이거 뭐지?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합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위헌 나오는 판례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건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달에 보통 판례가 뭐 한 30개 정도 나오면 거기서 위헌 나오는 판례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태까지 다 합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례는 일단 위헌 나오는 판례만 외워두시고 합헌 나오는 판례는 중요 판례에서 조문의 이론과 관련되는 거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은 5급에서는 넘쳐요.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거의 정말로 이거는 7급 만점 정도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책이고요. 옛날에 그 40문제 그 헌법 행시나 할 때도 거의 빠져나가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썼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넘치죠. 넘쳐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거할 거예요. 요거는 우리 시간 낭비니까 보면 좋은데 보지 맙시다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빼는 거는 보지 마시고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공부 그렇게 하시죠? 어려운 거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거 안 보고 그냥 최소한의 점수인데 어차피 최소한의 점수는 조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조문만 암기하시면 최소한도 60점은 넘고 주로 조문에 관련된 이론은 조문을 해설하는 거,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헌재가 얘기한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결론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제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행시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7급 시험 제도가 바뀌었고요. 이제 피셋이 들어왔죠. 올해서부터 이제 피셋을 봤는데 그 행시하던 사람들이 그냥 보험용으로 이제 보는 시험이 됐어요. 7급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번 어차피 피셋하고 이제 2차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할 때 5급 봐놓고 7급 시험에서 그냥 보험용으로 한번 보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나머지 뭐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는 2차에서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텐데 헌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패스용으로 공부를 하다가 7급 쪽을 가게 되면요 거의 난도라든가 이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요 책은 5급에서는 넘치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제거하는 것들은 제거하고 보아야 되는 것만 그것만 이제 보시고 나머지 이제 5급 끝나고 보험용으로 7급을 보실 때 이 책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예요. 그 정도만 풀어보셔도 거의 뭐 90점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책들은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제 워낙에 이제 그 공부는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편집이 굉장히 글자도 크고요. 이렇게 좀 띄엄띄엄 돼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약간 널널하게 편집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약간 마무리 정리용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지금 글자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요. 장사를 하려면 학생들한테 딱 어필하려면 얇아야 돼요. 얇아갖고 딱 만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정리할 때 책이 막 빡빡하고 막 저기 하면 좀 빨리빨리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편하게 보라고 좀 편집을 좀 널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반응 봐갖고 좀 저기 하다 그러면 다시 편집을 다시 잡으면 요거 한 지금 페이지로 쓰면 한 400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한 250페이지 정도로 편집은 줄일 수 있어요. 줄여서 그냥 만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 반응 보고 이제 조절을 합시다. 이쪽 근데 어차피 뭐 아무리 60점 패스제라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하고 좀 다르게 패스되니까 다른 분들 강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보통 4회, 5회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의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올 거 안 나올 거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이 강의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한 부류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암기 위주로 단타식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 강의가 필요 없거나 누구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강의 잘하는 사람 강의를 듣거나 강의 못하는 사람 강의를 듣거나 실력 있는 사람 강의나 실력 없는 사람 강의나 아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려줘도 자기가 제거해요. 이해하려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책만 보면 돼요. 굳이 강의 필요 없고 강의는 그냥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니까 그냥 어떻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아니더라 그래갖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들이죠.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성격상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자기가 그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면 그 파트가 못 넘어가요. 안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해두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거나 뭐 문장이 좀 낯설거나 이럴 때는 암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의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혼자서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제 강의는 약간의 이해 위주예요. 그래서 요게 7급 준비를 할 때는 요 책을 가지고 보통 한 12회에서 16회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10회는 잡아놨어요. 근데 원래 정말로 그 고급 위주로 5급 위주로 해갖고요. 그냥 볼 거 안 볼 거 탁탁탁 하려면 4회도 충분하고 4회, 5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약간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요. 제가 8회를 잡으려다가 좀 약간 널널하게 한 10회 정도 잡자고 해서 일단은 10회나 잡아놨는데 잘하면 8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0회 정도 다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내용 그건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마무리 정리용으로 이제 꼬마 헌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얇은 이제 그 조문에다가 제가 올해의 요 판례의 이 지문 정도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조문에 이 정도 지문은 기본적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지문들 그걸 갖다 한 400개 정도 잡아놓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서 시간이 되면 이제 요 마무리 정리용으로 한번 하던가 아니면 뭐 기회가 되면 기출문제 같은 걸 한번 풀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리를 하시는데 기출문제도 워낙에 쉽게 나와서 뭐 기출문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서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헌법의 개념은 잡을게요. 아무리 우리가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개념은 잡고, 그래서 헌법이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좀 들어있는 상태여야만,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볼 때 좀 이제, 수월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헌법 조문만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에 총론 파트 있죠? 총론 파트는 정말 이해라든가 대충의 그림이라도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정말 이거는 뜬구름 잡는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잡고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갈 때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우는 거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뭐 그건 볼 거 안 보고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헌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부터 갈게요, 오늘. 자, 헌법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헌법의 원래 뜻이 뭐냐인데 헌법은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로는 constitution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어로는 fair pass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거 영어에 원래 이제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전을 보면은 constitution이라는 게 헌법 그렇게 나와요. 그냥 크게 이제 큰 글씨로 헌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질구레한 글씨를 보게 되면 이 constitution의 constitute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조직하다는 뜻이 있어요. 조직하다, 구성하다, 대강의 틀을 짜다 이런 글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법은 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조직해주는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헌법은 조직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원래 뜻은 국가의 조직법이다. 조직법. 그래서 국가를 조직해주는 법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첫날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헌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형문자로 그렇게 이렇게 큰 우산을 쓴 사람이 예? 큰 우산을 쓰고요. 그죠? 쓰고 사람이에요. 눈목자. 눈목자 사람이다. 감시하는 거죠. 누가? 사람이. 그래서 이게 마음심사하고 이게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의미하고 이게 눈목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예? 뉘어놓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큰 우산을 쓰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큰 옛날에 언덕되게 되면 여기에 큰 차양을 쓰고 누군가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내 그 아래 마을을 갖다가 감시하고 있는 장면을 갖다가 그 모습을 한자로 만든 게 헌자랍니다. 이 헌자가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이 헌자는 감시하다는 뜻을 가져요. 감시. 그래서 왜 국세에서 뭐 사헌부 이런 거 있죠? 사헌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규찰하다, 감시하다, 규찰하다라고 하고, 근데 이 헌자가 감시나 규출하거나 법이라는 뜻을 갖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알지만 이게 멀리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헌자 자체가 대강이라는 뜻을 가져요. 대강,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감시한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법은 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 정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래 의미의 헌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조직법이야. 즉 얘는 어떤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으로 돼 있던 국가의 조직과 통치 조직이라든가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있으면 전부 다 헌법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미의 헌법은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헌법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헌법을 갖다가 헌법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제 학자들은 치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의 조직법, 여기까지 뭐지? 국가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있는 거다. 요거는 간단한데, 그러면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려면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국가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국가론을 전제로 해요. 요 1시간 정도만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국가론을 이제 전제로 하게 되는 거고, 국가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이제 사회계약으로 성립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얘기하고요. 우리 시험에서 굳이 별로 그 효용성이 없으면 이제 생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성립이 되려면요, 일단 권력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개를 우리가 국가 성립의 3요소라고 그래요. 3요소. 그래서 국가 성립의 3요소설. 그래서 국가 3요소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설이라고 하는 거고, 뭐 참고로 요거는 옐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봐서
이거는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잡는 거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냥 첫 시간에 헌법의 개념을 이제 잡으세요. 그래서 자, 권력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주권과 그다음에 통치권으로 나눠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또 어려운 건 없죠? 이쪽이요. 그래서 국민은 그 국가의 인적 구성 요소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거긴 주권과 통치권이라는 개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권의 소재.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되고 나서 국가의 권력의 소재, 주된 권력이죠. 주된 권력의 소재가 어딨냐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신한테 있다. 그 다음에 국가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주권론, 국가주권론, 그 다음에 국민주권론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신주권론이나 국가주권론에 의하면 이 국가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배복종 관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국민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한 지배, 객체로만 되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 지위를 별도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이 주권자들이 통치를 하기 위한 원리가 무엇인지만 짜주면 돼요. 이쪽은요. 그래서 이 주권과 통치권을 나눌 때 국가주권 시대에서는요.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국가 내에 구성되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지배 객체가 돼버릴 뿐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국민주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국민주권. 그러면 국민주권이 됐을 때 이 국가의 주된 권력을 국민이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 국민의 지위가 주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느냐 아니면 국가 권력과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하나의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 내용들은.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로 들어오면 이게 국가가 주권자이면 국가가 주권자이고 국가가 자기네가 스스로 통치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권과 통치권이 굳이 분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국민주권 시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원래 주권자들이 직접 통치하는 게 옳죠. 이쪽이요.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다시 나누죠. 이쪽에.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 시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통치할 것이냐를 갖다가 정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예, 원리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기가 힘드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신 통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간접민주주의. 그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 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개념들이. 근데 원래는 주권자가 국민이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주인이 돼서요. 국민의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직접 지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이 전체 국민들이 언제나 모든 정책 결정에 다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 정책 결정하게 하는 그런 대의제 통치 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대의제 통치 원리는 주권의 주체와 그럼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주권의 주체가 이제 국민이고, 주권의 행사자가 이제 국민의 대표가 이제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되는 거고, 이거 나중에 국민주권 할 때 국민들도 주권의 주체로서의 이념적, 추상적, 전체적인 국민이 있고,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시민의 총체로 다시 국민의 개념도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갖고 통치 원리를 우리가 직접민주의 통치 원리를 정할 거냐, 간접민주의 통치 원리를 정할 거냐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헌법이에요. 이 내용들은요. 그 다음에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권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받은 실제적인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일치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이. 근데 아까처럼 국가주권론이라가 이런 데서는 국민의 지위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의 이제 이 국민주권론에서 국민들은 국가 내에서 주권자로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냐.
관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나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의 지위는 별로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 국가 권력, 통치 조직이죠. 국가 권력의 기본 원리를 짜주면 되는 것이 헌법이었었는데 이제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문제에서 여기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뭐 켈진의 단순한 관계로 뭐 옐리네크의 지위론 이런 것이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를 위해서는 옐리네크의 지위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이 나와요. 자, 이 지위론은 뭐냐면 국민은 그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은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갖는다라고 해서 국가와 관계에서 일정한 지위, 국가 구성 요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지위가 네 가지 지위가 있어요. 하나가 소극적 지위, 그 다음에 적극적 지위, 그 다음에 능동적 지위, 그리고 수동적 지위. 이게 네 가지 지위를 가진다고 봐요. 이 옐리네크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 소극적 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이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지위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위. 그러니까 국가에게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죠. 간섭을 배제하는 그런 지위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적극적 지위는 국가한테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국가에게 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이제 적극적 지위고, 이쪽은. 그다음에 능동적 지위요. 능동적 지위는 이제 국가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가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 지위는 뭐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하는 지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위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은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노리면서 국가에게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나 간섭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한테 일정한 내용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걸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극적 지위로부터 국민에게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적극적 지위로부터는 국가한테 뭐 해달라,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구권 또는 수의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 또는 수의권이라는 이제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능동적 지위로부터 국가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동적 지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국민의 의무라는 지위가 나온다. 의무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게 요 옐리네크의 지위론인데 오늘날에도 쓰거든요. 이걸 오늘날 쓰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지위로부터 조출되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위죠. 어디 갔어? 가장 기본적인 지위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본적 지위로부터 나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권. 그러면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개념이 어떻게 돼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는 가장 기본적 지위니까 기본권이고, 요건 국가에 대한 권리죠? 국가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의 권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본권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니까 주관적인 공권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봤죠. 여태까지 계속 뭐 경험이 있을 테니까 용어들은 많이 봤을 텐데 그 용어의 의미를 알고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알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옛날에 5급에 처음에 이제 헌법이 다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좀 생소할까봐 헌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막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5급을 무시하냐, 우리가 뭐 초등학생이냐, 뭐 그렇게 자세히 강의하냐,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강의가 필요 없겠구나 해서 저는 이제 빠졌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흔히 볼 때 알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보는 거예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주관적 공권. 그 주관적 본질이 뭐냐? 방어권이냐 아니면 뭐 법에서 인정된 실정법이냐? 실정권설, 그다음에 방어권설, 자연권설 뭐 나누고 맨날 외울 때는 그냥 그렇게 하죠.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외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암기라면 아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 맞히기는 해. 물론 시험에서는 그게 제일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맞추기는 하는데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암기한 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잘 쓰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문장을 살짝 돌려버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좀 위험하다는 것 뿐이고요.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이 사람들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장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출제위원들이 다행히 그냥 뭐 의미를 아는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그냥 그 표면적인 거 그것만 내버리게 되면 공부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도는 이제 그렇게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하실 때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기본권은 그래서 주관적인 공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가. 그런데 이제 이 기본권의 본질을 나중에 또 하겠지만 본질을 국가 이전에 당연히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자연권이냐 아니면 국가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 실정권에 대한 싸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설과 실정권설로 나눠지게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권 총론 들어갈 때 잠깐 인권과 뭐 이제 기본권의 차이점 같은 거 개념 설명할 때 잠깐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종래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만 정하면 된다고 봤는데요. 이제 국민주권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지위가 무엇인지를 헌법에다가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에다가 정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개념이 더 붙는 거예요. 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와요. 이 개념이.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원래는 우리가 말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위를 정하는 법이니까 다른 말로 국민의 하는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국민주권이 쟁취되면서 국민과 국가의 지위를 바뀌려고 하는 시대가 이제 국가가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지배를 해야 한다는 즉 헌법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 지위를 보장하는 그런 법이니까 모든 국가는 헌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는 원리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로 바뀌어요? 근대 입헌지원법. 헌법이란 개념으로 발전해요. 이쪽은요. 그래서 그 본래 의미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하게 국가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근대 입헌지원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위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위를 정해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니까 이제 통치의 기본 원리에 약간의 변질이 들어가야 돼요.
변화. 그래서 옛날에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국가 주권 시대에서는 그냥 국가가 스스로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자기 목적적으로 자기가 스스로서 통치 구조를 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주권 시대에서는요. 주권 시대에서는 이게 국가가 주권자인 국가가 자기가 통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스스로 정하면 돼요. 국가 스스로. 뭐 국민을 위해서 통치 조직을 작성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국가가 국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통치 조직을 갖다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우리가 자기 목적적 통치관이라고 그래요. 통치 구조. 자기 목적적.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치 구조를 갖다가 스스로가 작성하면 된다. 였단 말이야. 이 경우가. 근데 국민주권 시대에 들어오면서는요.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통치 조직의 원리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 구조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근대 입헌주의에서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 구조가 뭐냐 해서 당연히 국민이 주권자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민주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통치 구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국민에 의한 지배. 물론 이제 국민에 의한 지배, 국민을 위한 지배, 국민의 지배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무엇인지는 다시 민주주의론에서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에 의한 지배냐, 국민을 위한 지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배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 본질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흔히 국민에 의한 지배인데 아까처럼 국민에 의한 지배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지배할 것이냐는 직접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이상적인 거는 직접민주주의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루소의 동일성 민주주의에서 그 인민주권론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주권론을 갖다가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할 건데 저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건 이제 7급이라든가 뭐 그 4시강의 할 때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드리는데 넘어갈 예정이니까 그럼 루소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해.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동일성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모두 똑같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없는 사회고요. 전체하고 다른 생활을 해버리면 반동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려서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그 이상향하고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접민주주의, 대표제 민주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우리 헌법도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주의를 이제 선택을 하죠.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을 해요. 이쪽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 구조를 작성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국가 기관들한테 대신해서 정책을 결정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정책을 결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 결정권을 국가 기관들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했는데 그 위임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위임이거든요. 자유위임. 그러니까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나를 통치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서 대표 기관이죠. 대표 국가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서 너희들이 대신 주권을 행사해서 주권 자체를 위임하지 못해요. 이건 주권의 행사를 위임하죠. 맡겨주는 거예요. 위임해서 얘네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행사. 그래서 아까 주권의 주체자와 주권의 행사자가 분리가 되는 통치 구조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때 우리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넘겨주기 때문에 이 위임의 형식은요. 요거는 자유위임이란 말이에요. 자유위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또는 무기속 위임. 무기속 위임이요. 그래서 구속받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무기속 위임이라고 해요. 이게 또 첫날이니까 여러분 기속과 구속의 차이 아세요? 이거 그냥 첫날이니까 기속과
구속의 차이는 아시고 보시나요? 책을? 이거 잘 나오죠? 여러분들 행정부 하시니까 행정부에서 기속적 행정행위, 재량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속 그런 의문을 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시험 부적합자가 이게 뭐냐면 저는 공부할 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구속이란 말을 안 쓰고 왜 기속이란 말을 썼을까? 행정행위가 편하잖아. 구속적 행정행위. 그죠? 그 다음에 재량적 행정이 그런데 왜 구속이란 말 안 쓰고 왜 기속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그런 별 희한한 거에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지. 근데 성질이 못되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지금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저 이제 대학 다닐 때라든가 그때 공부할 때 보면 시험을 위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왜 찾고 앉아있어? 근데 찾아보면 속 시원하긴 해. 저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속과 구속의 차이점에서 기속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올가멜 기자예요. 올가메다.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요. 이렇게 된 상태가 기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제약은 받는데 이렇게까지 묶여있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지 말라는 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요. 구속은 그냥 나는 지금 쟤한테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요런 정도. 그러니까 떠나지만 않으면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 그게 이제 구속이거든요. 근데 기속은요.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러면 딱 요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 기속은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아예 요만큼도 움직일 여지가 없다는 게 기속이고 구속은 제약받기는 하는데 요거보단 약간은 널널해요. 약간은 좀 널널한 의미에서 그래서 그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쓰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나온 김에 그래서 이거는 무기속 위임 그래서 이제 법적 용어에서는 기속과 구속을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무기속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기속 위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국민이 결정한 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전혀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 갖고 있는 것이 기속적 위임이라고 하는 거고 무기속 위임은 그냥 전혀 구속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재량이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무기속 위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써라고 했더니 이게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 거죠. 권력남용의 위험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남용의 위험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위임된 권력을 남용을 해갖고요. 남용을 한다는 얘기는 국민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이제 통치 구조가 돼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할 때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통치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권력분립의 원리입니다. 권력분립. 그래서 대의제를 선택하면 권력분립의 원리는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권력분립의 원리는요. 뭐를 위한 통치구조의 원리예요? 국민의 기본권, 자유보장을 위한 통치구조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책 보시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다. 자유주의적 조직 원리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리예요. 원리다. 그래서 이건 결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치의 기본 원리로 나오는 게 권력 분립의 원리고, 자, 권력 분립의 원리는 자, 권력 분립과 권력의 분리는 다르죠. 이거 옛날에 행시에서는 막 이런 거 가지고 함정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은 뭐 권력의 분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으로 다 틀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분리가 아니라 분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게 그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막 물어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행시에서 헌법이 필수였을 때 분립과 분립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찢어 놓는 거야 이렇게.
찢어놔서 그냥 제각각 지가 알아서 해요. 서로 간섭을 안 해. 근데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양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양립되어 있고 이렇게 딱 어디 보면 이게 맞서고 있는 거죠. 눈이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서. 그래서 서로 딱 쳐다보고요. 딱 맞서고 있어야 돼. 근데 분리는 그냥 찢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얘를 보고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서 그냥 찢어져 있는 상태고 분립은 딱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맞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맞서 있는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립이에요. 그래서 딱 맞서갖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죠. 견제 균형. 그러니까 밀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딱 맞서갖고 딱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쪽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딴짓하면 너 그거 하지 마. 얘가 만약에 딴짓하면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권력과 권력끼리 딱 분립돼 있어 갖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를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 분리하고는 다르죠? 이 내용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는 원리. 그죠? 방지. 그래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면 당연히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가 권력 분립이고 이게 두 개의 권력으로 나눌 것이냐가 이권 분립,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눌 것이냐가 삼권 분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서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네 개로 나누면 사권 분립이 되는 거고 다섯 개로 나누면 오권 분립이 되겠죠. 이 내용들은 근데 흔히 오늘날 가장 많은 이제 권력 분립이 삼권 분립의 원리를 선택을 하고요. 이쪽이 그러면 삼권 분립의 원리를 선택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권력을 나눠요. 나눠갖고 삼권이 서로 맞서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입법권, 집행권, 그 다음에 사법권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권력으로 맞서게 하는 거고 근데 입법권을 집행권하고 사법부보다 우위에 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입법권 우위의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서로 상호 견제해서 어느 쪽이 우위에 넣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권 분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아무래도 입법권이 약간 우위에 서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률을 만들면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의 원리를 선택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법치주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법치주의. 그래서 법치주의도 국가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거는 국가 통치 조직을 작성하는 원리라기보다는요. 국가 통치 권력을 발동할 때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약간은 구별해요. 이쪽에서는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결국 뭐예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만 법률을 집행해서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법률에 근거 없이는 집행권을 발동할 수 없다. 법률에 근거해서만 재판할 수 있으니까 법률에 근거 없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니. 결국 뭐냐면 법치주의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이렇게 다시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나라는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국민의 자유의 보장과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로 강조하는 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법의 개념이 발전하죠. 발전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국가를 갖다가 이제 조직을 해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요 그림은 결국 뭐냐면 국가하고 하나의 국가 안에 다시 협의의 국가가 있어요. 큰 의미의 국가 안에는 국가 권력과 국민을 다 통합하는 개념에서의 하나의 국가라면 그걸 다시 나눌 때 협의의 국가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시민 사회를 갖다가 구분을 해요. 구분해서 그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권력을 주면 얘네들은 법률을 만들어서요.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에 의한 지배가 들어오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국가는 국민의 즉 사회형에 영향을 미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법치주의. 그리고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 국가 권력을 나눠 갖고요.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눠서 법률에 의한 집행, 법률에 의한 재판 해갖고 입법부의 법률을 갖다가 만들고 국민은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일단 의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주요 기관을 만들어요. 의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회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회주의의 원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요거를 나누면 국가는 국가의 국가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이쪽에 그러면 그 이외에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서 사인과 사인은 어떻게 돼요? 국가 권력과는 관계로 어떻게 돼요? 별도의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 지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원칙이에요. 자유 원칙이 지배하는 독자적인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별도의 원리가 들어와요. 국가하고의 관계 이외에 그를 빼고는 시민사회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계약을 통해서 번영할 거니까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요. 예외적으로 간섭이 필요할 때는 법률을 통해서만 간섭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 법률을 통해서 간섭이 들어오는 거는 사회계약의 기본적 목적.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죠? 이 사회 질서를 갖다가 치안 질서를 유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갖다가 건설하기 때문에 국가의 원래 목적은 소극적인 게 치안 질서 유지예요. 경찰.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는 걸 치안 질서 유지를 경찰이라고 하는 거니까 경찰 국가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찰, 즉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고 개입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했고 왜? 자연 상태에서 원래 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권력은 원칙적으로 시민사회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사인과 사인들은 평등해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서부터 이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고유한 권리는 국가가 법률로서 또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주지 않아도 인간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연 상태는 국가를 조직하기 이전 상태예요. 조직하기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상태에서 인간들은 당연히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평등한 인간들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적 자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일정한 합의를 해요. 합의를 살아나기 때문에 계약의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런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적인 평등, 기본적인 평등한 지위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국가 권력은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때 요거 개념에서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때 평등은 자유 행사의 기회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책 볼 때는 근대 입헌지 초기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 또는 출발의 평등을 의미했다고 할 때 그 기회의 평등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그걸 갖다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출발의 평등, 기회의 평등만 강조했다. 근데 그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돼 있고 그 자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인 간의 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쪽에. 그래서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에 따라서 사회를 번영을 시킨단 말이죠. 번영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이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자유를 행사할 때요.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 있으면 자유를 얼마만큼 어떻게 행사할 건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좀 게으른 애들은 아유 됐어 나는 요 정도만 먹고 살면 돼. 근데 좀 욕심이 많은 애들은 아니야 난 더 먹고 살아야 돼서 더 계약도 더 활발하게 하고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해서 열심히 살아갖고 얘는 이만큼의 지위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죠. 이 상태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평등을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서 자유 행사의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와도 이거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의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이 바로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스스로 결정하고요. 치안 질서를 혼란시키지 않는 한은 얘네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애들이었잖아요. 이 내용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가 없는 거고요. 내가 내 재산을 뺏으려고 하면 질서를 혼란시키는 거니까 그때 국가가 얘를 갖다가 개입해서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게 원래 국가의 몫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산은 어떻게 돼요? 근대 입헌주의는 재산은 신성불가침한 권리.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그러한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는 거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양보하거나 내놔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 의무도 없는 거고 사회에 대한 의무 없어요. 오로지 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나의 권리니까 이제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줘요. 얘도 상속을 해주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념적으로는 우리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자유행사의 결과가 불평등하게 된 걸 용인하고 하니까 이미 얘가 이제 태어나서 얘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얘가 자유를 행사하는 기회는 이미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차등이죠. 불평등한 지위가 발생했고 불평등한 지위를 통해서 얘는 아버지한테 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상속받았고요. 얘는 아버지한테 마이너스 4억이라는 돈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요. 이거 빚 다 탕감하고 그나마 내가 조금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지위밖에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떨어지죠. 따로 빚 갚느라고 그죠? 근데 얘는 400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좋은 학교 다니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점점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끼껏 올라갔봤자 여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나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냥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맨날 여기서 쳇바퀴를 돌게 되는 거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전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유를 갖다 방임해버리는 문제에서 발생해서 이 자유방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유는 국가가 그냥 놔둬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방임적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항상 생략되어 있는 게 뭐라고? 자유행사의 결과. 예, 결과의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국가한테 야, 네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너는 원래 너의 목적이 질서를 유지해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네 목적인데 국민이 이게 내가 자유롭지 않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면 직업도 별별 없는 거고 직업이 별별 없으면 수입도 별별 없으니까 내 생활은 맨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원래 자유하고 평등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었어요. 사회개혁으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한 이유가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고 보장하려기 때문에 이 평등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얘를 끌어올려줘야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끌어올려서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상향적인 평등이냐
그 다음에 하향적 평등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래도 하향적 평등보단 상향적 평등을 더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적 평등은 말고 상향적 평등을 실현시켜줘라고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면서요. 전적으로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하는 건 안 돼.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더 촉진시키고 더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지. 자유를 무시하고 평등만을 실현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게 바로 뭐냐면 국가는 얘네들이 상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걸 기회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사다리 앞에 항상 숨겨져 있는 말이 뭐라고? 자유 행사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사다리가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 사회적 기초,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나오는 거고, 따라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기초를 만들어줘야 되는 국가, 다른 말로 어떤 국가? 사회국가. 사회국가 나오는 거고, 이런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기초, 자유형사의 기초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회적 기본권. 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원래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급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를 행사하는 기회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여러 가지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도 열어주고요. 그죠? 사다리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요. 응? 올라가라고 이놈 새끼야. 왜 안 올라가냐고. 그런데 근데 여러 가지 길을 줬는데 얘가 이쪽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보니까 야, 더 편한 사다리가 있냐? 왜 굳이 이쪽 사다리를 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쪽 사다리 타서 하나의 사다리만 보호해 주는 것도 안 돼요. 만들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다리 기회를 다 주고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갖다가 회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번 세대는 끝났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청년들한테 이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어.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런 거지.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근대 입헌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사다리를 제거시키는 나라는 결국 그 청년들한테 꿈을 빼앗는 나라는 이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나라죠.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꿈을 꾸든 간에 국가가 그걸 갖다가 지도하거나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때 국가가 끌어들이는 거 이걸 그래서 계몽국가라고 하죠. 국민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국민들의 역량은 국가 권력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만 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로스쿨 가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탁탁탁탁 하나의 다리만 놔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다리를 탈 수밖에 없는 또는 이 다리를 탈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갖다 꺾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국가를 실현시킬 때는 정말 제대로 실현시키고 조심해서 실현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국가가 그냥 물질적인 급부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고 돈을 주고 이것만 지금 사회국가로 생각하는데 절대 안 해요. 사회국가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도. 돈을 주는 건 예외예요. 왜냐하면 사다리를 줘도 이걸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다리를 못 올라가요. 즉 신체 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너무 늙어갖고 일을 못해. 근데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 기회를 타고 노인들이 일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여기서 머물 건지 그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노인들한테 돈을 주고 계속 기본적 돈을 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재원을 가지고 직접 돈을 주지 말고 이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도 떳떳한 거예요. 내 자유를 행사해서 내가 내 삶의 지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나의 결과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올라왔는데 누가 탓해?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탓하는 거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올라왔다면 그거를 탓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존경해야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근데 국가는 국민들한테 돈을 준다? 아유, 이건 아니라니까. 돈은 정말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신체장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노인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그런 애들한테만 급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삶을 새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가 객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예외적으로 급부를 줘야 되는 거지. 모든 걸 국가가 다 돈으로 해결한다? 전부 다 뭐 기본소득을 개뿌리고 그런 식으로 사회국가를 갖다가 발성하려고 하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돈 주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가붕괴로 살아나가면 돼, 편안하게. 뭐 굳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이 내용들은. 근데 꿈이 없는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꿈을 줘야 돼, 꿈을 줘야죠.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쪽으로 계층 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는 그것만 해주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거요. 미안해요.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국민들한테 주긴 주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유를 행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자유방임은 자유가 형식화에 그쳤다. 자유로 그쳐지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국가가 개입이 들어와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기회고 실질적인 자유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 자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은 실질적 자유 행사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에요. 실질적 자유 행사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고요. 따라서 국가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적 재체와 계약을 존중하면서 형식화된 자유가 형식화된 평등이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헌법의 개념이 다시 들어와요. 현대 사회국가헌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국가헌법은 형식화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을 실질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즉 국민주권을 실질화시키고 기본권 보장을 실질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실질화시키고 권력분립을 실질화시키는 그러한 근대 입헌주의하고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입헌주의를 실질화시키는 원리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을 현대 사회국가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요 두 가지. 요거를 우리가 헌법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사항이라고 하는 건 헌법의 내용이죠. 헌법의 내용.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법이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사항들이고, 이 헌법 사항들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 규정이 되어 있느냐에 가지고요. 이게 성문의 헌법전에 들어가 있으면 요런 사항들, 요 두 개의 사항들이요. 이런 것들이 성문의 헌법전에 들어가 있으면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용들이요. 그죠?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헌법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헌법 사항들이 형식적인 헌법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법률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명령 규칙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헌법을 분류를 하는 것이 성문헌법 또는 형식적 의미 헌법. 예를 들어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은 아닌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헌법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인 헌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전부 다 관습 헌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실질적 헌법. 이런 개념으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 요거는 헌법 사항들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를 기준으로 해서요.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준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가 통치주의과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하기 때문에 성문 헌법에 있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헌법 사항이면 실질적 헌법이면서 동시에 형식 헌법이고요. 관습 헌법으로 남아있으면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헌법 사항이지만 형식의 성문이 아닌 불문이죠.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문헌법. 또는 요거는 형식은 법률이지 형식은 법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법률이지만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거. 이것이 형식적 의미헌법, 실질적 의미헌법, 성문헌법, 불문헌법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항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성문헌법이 아예 없고 관습헌법이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모든 헌법사항을 전부 다 빠짐없이 다 헌법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법률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고요. 관행으로, 관습으로 존재하는 헌법들이 있어요. 관습으로 여기 어디에서 정하지 않는 것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관습 헌법을 즉 성문헌법 체계 내에서 범법, 헌법, 법률, 명령규칙이라는 형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관습 헌법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을 할 때 요거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성문헌법 체계 내에서의 관습헌법의 지위를 성문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위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즉 하위의 지위를 인정한데도 어떻게 해요? 성문헌법보다는 하위, 법률보다는 상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헌법보다 하위니까 당연히 법률과 같은 효력. 동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는 성문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관습헌법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 관습헌법의 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하고 법률 개정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랑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하위 법률로 변경하는 개정해버리면 이거는 위반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성문헌법의 관습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행정 수도법이 아주 중요한 판례로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헌법에 관련된 이제 1시간 동안 그냥 빠른 상태에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헌법 시험이 이번에 5회째, 6회째 한 2, 3년 이미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헌법을 아예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런 정도 개념을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금 책을 보시면 조금 수월할 것이고요. 이제 몇 개 헌법이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붕 떠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아니까. 그리고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개념 정의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물론 6시험을 계속 넘어갔고요. 맨날 통과했어. 근데 그냥 아쉽게 자꾸 2차에서 안 돼갖고 실패를 했던 사람들도 요거 개념을 한번 다시 집어넣고 책을 보면 아마 실력 향상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내가 이렇게 헌법에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만 할애해서 요 기본 개념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놓고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요. 가성비 생각해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보지 맙시다 라고 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아마 거의 헌법재판론을 여러분들 거의 안 보실 거예요. 거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보는데 어려워도 그 기본적인 흐름 정도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다만 그렇게 또 자세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 테두리를 잡아드릴 테니까 저는 항상 공부하면서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이게 왜 저도 보다가 하다가 자꾸 안 외워지는 파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두 문자를 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두 문자를 그렇게 많이 따주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해 위주의 공부였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꼭 희한하게 자꾸 헷갈리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암기하기는 양이 많아서 양이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오면 버리면 되는데 꼭 나와. 그러니까 이건 암기는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럴 때만 두 문자를 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은 2차 때 답안 작성하기 위해서 두 문자 목차를 알고 있어야만 그냥 글이 나간단 말이에요. 목차조차가 엇갈려 버리게 되면 글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두 문자 딸 때 이제 그리고 목차에서 거기 가장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때 그 두 문자 따서 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갈 때 항상 그러죠. 목차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두 문자 내가 외우는 거. 그러니까 내우는 것서 거기다 이렇게 옆에다 써놔요. 써놓고 그거 빠지지 않게끔 내가 가서 써나가는 것에서 두 문자를 따는 게 우리가 들어온 거고 객관식에서 근데 두 문자를 뭐 따주는 사람들 가끔 보면 너무 쓸데없는 걸 따더라고요. 객관식에서 필요 없는 두 문자를 왜 따? 목차를 왜 두 문자 따서 외우냐고. 그건 2차 시험에서 외우는 거지. 객관식에서는 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문자도 필요한 것들은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데 필요치 않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따진 않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저거 처음 대면하시는 거니까 1시간 정도만 개념 잡고 중간중간 가면서 제가 좀 더 여기는 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폭넓게, 풍부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으로 나갈게요.